두 번째 이 컨스티튜셔널 AI 페이퍼도 엔스로피에서 음. 나온 페이퍼인데 어, 여기는 조금 더 하물리스니스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 논문이고 컨스티튜셔널은 헌법 같은 데서 봤던 용어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규범을 지키는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페이퍼 제목 짓기가 약간 그 광고 문구 생성 같은 느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중요하죠. 저도 제목 짓기 워낙 좋아하는 아, 그래요? 사람이고 논문 쓸 때 챗GPT가 잘해요? 원익님이 잘해요? 광고 제목 짓기. 글쎄요. 경쟁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지어서. 근데 아, 가끔 잘 써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제가 어, 내용을 만들고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논문 제목부터 쓰고 시작하는 스타일이라. 저희 그 예약 네. 그쵸. 사람은 그 이 제목을 음, 음, 제목이나 아웃라인을 일종의 플래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 정말 이제 좋은 제목이 나오려면 전체 음, 내용을 관통해야 되니까 보통 음, 쓴 다음에 붙이는 그러니까 약간 음. 서머라이제이션 개념의 그런 네. 제목 쓰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AI 쪽에 한 표를 왜냐면 워낙 서머라이제이션 잘하기 때문에 이 에, 제목 쓰기는 서머라이제이션의 궁극의 맞아요. 거잖아요. 네. 아니면 하여튼 제목을 쓰라고 한 다음에 제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원희님 또 논문 또 출판되시면 네. 셀프 알겠습니다. 소개하러 한번 또 와주십시오. 아, 그럼요. 그런 제목을 그런 자리 있으면 평가해 좋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논문도 제목이 기억에 남았어요. Constitutional AI라는 저 표현 자체가 기억에 꽤 남아서 AI 뭔가 휴먼 피드백이 아니라 AI 피드백으로부터 함리스니스를 가져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휴먼 피드백에서 그런 세이프티, 윤리, 컨스티튜셔널함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자율주행차만 세상에 있으면은 사고 안 날 거다라고 하듯이 AI들에서 조금 더 질서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레버리지 하려는 논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랑 비슷한 또 그 파이프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건 저 고뇌하는 기계가 컨디셔널 AI 피드백 스몰 샘플 임프루먼트 이 부분이 제일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슈퍼바이스드 러닝 컨디셔널 AI 모델을 파인 튠하는 과정 요거는 이 부분은 사실 뭐 앞에 나왔던 논문에서의 그 차이가 크게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뭐, 파인 튜닝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으로 스테이지에서 한다는 게 뭔가 차이라면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네. 제일 큰 차이는 요 AI 피드백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LAIF 트레이닝을 프리퍼런스 모델 플러스 슈퍼비전 러닝 컨디셔널 AI 모델을 활용해서 하는 과정으로 최종적으로 RLCAI 모델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 요게 논문 사실 프레임워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리스폰스 크리틱 리비전. 네, 네. 그러니까 그 여기가 이제 네. 일단 그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를 네, 스스로 크리틱을 해가지고 리비전을 해가지고 다시 쓴다는 요 개념이 네, 네, 그 굉장히 그 음. 이 논문이 이전 논문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음. 요게 이제 그 모델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신의 답변을 개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음. 보여서 상당히 혁신적이고 사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죠 최근에 다른 네, 네. 뭔가 셀프 책, 셀프 레플렉션, 리비전 그런 내용으로 뭔가 접근하는 부분들이 이런 접근의 연장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내용 듣고 나니까. AI가 사실 이 방법론 세이프티를 주입한 방법론 말고도 그 랭귀지 모델이 스스로에 대한 언선서티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크리틱할 수 있는가 이런 쪽 연구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결과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언서스티를 랭귀지, 내추럴 랭귀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음, 스스로 리비전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것들이 다른 연구들에서 크로스 체크가 되고 있어서 이건 어느 정도 현재 학계에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LM의 그 이니셜 리스폰스를 조금 더 거기다가 컴퓨팅 버전을 할당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음, 음, 이 말을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AI의 시대가 곧 올 거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뭔가 항상 그렇게 이제 화두를 던지면은 약간 결국 뭔가 뭐 어쨌든 데이터 기반 AI가 메인이었던 시대였으니까 그 데이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논리지로 한정되고 결국 뭔가 그 안에서 셀프 바이어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선도 있긴 한데 또 음, 사실 사람이 개입한다고 크게 달라지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맞아요. 많이 들어서요. 맞아요. 그 예, 이거의 결론 사실 매트릭스가 결론인 게 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철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이해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 뭐, 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이런 주제가 생각을 많죠. 해봤어요. 이게 음, 자연어면은 사실 뭐 그럴 수 있다 치는 뭐 좀 더 이제 천천히 가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드면 음, 음, 어 그러면 이제 스스로 코드 짜서 개선해서 그거 인터프리트 하고 그거를 반복하면 뭔가 지네가 만들겠네? 이제 음, 트레이닝 코드 음, 지네가 만들겠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착각력을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페이퍼를 AI를 통해서 쓰는 것에 대한 어설십을 줘야 되냐 그런 류의 논문을 하나 쓴 아, 적이 있는데 어, 그거를 봤을 때도 어설십을 준다는 건 인텔렉추얼 컨트리뷰션이 음, 있다라는 사람한테 보통 뭐 대상, 개체 뭐 한테 보통 주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어설십 인텔렉추얼 컨트리뷰션을 AI 데이터 드리븐 AI의 제너레이션에 주게 된다면 그 학습된 모델의 생성 가능한 스페이스에서 나온 것이 유의미한 창작물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인텔렉추얼한 세상에 추가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음,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 약간 이런 논의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요즘에 그 뭐 당연히 되게 오래된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학계의 리뷰 시스템 있잖아요. 아, 리뷰. 그것도 일종의 크리틱이잖아요. 요거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끔 저도 메타 리뷰어를 할 때가 있는데 누가 봐도 AI 제너레이션 된 리뷰가 보여요. 음, PDF를 넣어서 리뷰 아, 만들어줘 한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쓴 리뷰보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그래요? 논문은 이런 점에선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뭐뭐뭐입니다. 정말 너무 딱 그런 류의 아, 아, 리뷰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음, 이게 뭔가 학계의 아카데믹 컨트리뷰션들을 어쨌든 리뷰도 굉장한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인데 음,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이게 음, 맞나? 근데 그래서 저는 리뷰인 프로세스에서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그거는 뭔가 음, 어, 뭐 아트 피스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불확성시를 줘서 소설 창작물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긍정적으로 쓰이는 거라기보다는 크리틱 페이지에서 음, 그 기존 크리틱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다른 시선을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 아니네. 이 PDF를 집어넣었을 때 AI 모델이 줄 수 있는 거는 다른 시점에서의 정보들이라기보다는 그 피스 집어넣은 논문 PDF에 관련된 내용에서 그 주변 스페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좀 한정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찬성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니 박사님의 의견은 잘 이해했고, 학계에서는
그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디텍터도 그렇게 큰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사실 정말 아카데미 인테그리티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인테그리티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는. 네, 그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가끔 적발되는 경우는 내용 다르게 쓴 거. 컨시스턴시가 벗어나는 경우, 예, 그죠? 네, 텍스트 맞아요. 컨시스턴시가 벗어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음, 어 사실은 예전에 뭐 이슈가 됐던 많은 뭐 그런 논문들이 사실 그런 걸로 또 발각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면은 할루시네이트 된 레퍼런스가 들어있거나. 음, 알겠습니다. 시간 이건 문제다. 저의 연구 유관 주제라 갑자기. 시간 문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 시간 문제다. 내년이면 올해 하반기면 AI가 완벽한 논문을 쓰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 한 표 던지겠습니다. 예. 어, 저의 일자리가 또, 그래도 예, 그거는 동감해요.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아는 사실 그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최대한 그 사람의 지성에 대한 정수를 모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라겠네요. 네. 잠깐 주제가 샜지만 죄송하고요. 일단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논문에서 제가 설명을 fully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이 정도까지인데, 이게 쭉 앞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도학습 단계하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 단계인데, 이제 지도학습 단계 슈퍼바이스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모델에서 샘플을 생성하고 스스로 비평하고 수정을 진행하는, 방금 재웅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그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델이 낸 답변들을 사용해서 원래 언어 모델을, 어쨌든 모델이 고친 답변을 사용해서 원래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음, 그래서 이 페이지의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저 모델 리스폰스의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 자체를 뭔가 좀 갇혀 있는 스페이스에서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바꿔주는 것이고, 이 RL 과정에서 필요한 공수를 조금 줄인다? 익스플로레이션 하기 위해 들어가는 공수를 조금 줄이는 과정을 지도학습 단계에서 진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테이지가 이제 강화학습 단계인데, 여기는 이제 파인 튠된 모델에서 샘플을 생성을 한 다음에 뭐 둘 중 어떤 샘플이 나은지 판단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프리퍼런스 모델 확보, 이런 부분은 이제 앞에 논문과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AI 피드백을 사용한 강화학습 RLAIF를 진행한다라는 점이 조금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constitutional principle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앞에 있었던 폴리시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구성되는 원칙들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선 조금 더 함리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컨스티튜셔널한 걸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틱된 결과물을 가지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군요. 네, 네. 음. 그런 느낌의 진행이고요. 네. 음, 그래서 이 함리스니스랑 이제 헬프니스 엘로 스코어, 음. 저거를 봤을 때 아까 트레이드오프가 좀 있다고 했던 음. 부분이 저 파레토 라인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고, 스탠다드한 RLHF 대비 파레토 라인의 개선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뭐 체인 오브 소웃을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더 나아지고, 그 다음에 네, 컨스티튜셔널 슈퍼바이즈 러닝 자체에 비해서 뭐 COT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되고, 또 음. 헬풀 온리랑 헬풀 함리스 두 개 다 봤을 때 트레이드 오프가 스탠다드 RLHF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네, 여기서 제시하는 이 컨스티튜셔널한 RL을 썼을 때는 조금 더 이 총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많아졌다라는 걸 여기서 의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스탠다드 RHF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전에 봤었던 그 논문까지 네, 아마도 온라인 RHF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저 바이에럴 그 전 논문을 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로는 그 방법론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저기 그 헬프풀 험레스네스 꺾이는 거 보니까. 네, 네. 음, 그리고 전반적인 파레토 라인도 조금 더 아래 있게 되고 이 음,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을 쓰는 것 대비 일단 음, 기준점도 높고요. 네. 프리트레인드 베이스 대비 컨디셔널 스파베스 러닝이 그런 걸 여기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틱해서 리비전해서 슈퍼바이즈 러닝 하는 게 결국엔 저 그 파레토 임프루브먼트를 만들어냈다고 보아야 될까요? 네, 그 개선을 만들어내는 메인 팩터로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제 생각에는 휴먼 피드백으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 양이랑 AIF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 양도 물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당연히 중요한 팩터로 들어갔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어쨌든 이루어졌다는 걸 이 피규어에서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렇군요. 사실 그러니까 요렇게가 이 논문의 메인인 것 같고, 그, 어, 그- 피겨, 네네, 아니요. 그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요하게 피드백을 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게 네네, 사람이든 인간이든 그쵸. 그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가 인간이 준 것도 방법인데 AI 모델이 어느 정도 능력이 확실히 있으면은 AI가 본인이 생성한 것에 대해 셀프로 줘도 되고 사실 지금은 아마 많이 쓰이겠지만 한 AI가 한의 아웃풋에 대해 다른 AI가 피드백을 주는 그런 모델들도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뭐 사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그 평가 LLM 평가가 사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네, 저 AI가 생성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LM 그 네, 네. 보다는 조금 더 나은 LM 혹은 그 평가에 특화된 LM이 음,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음, 음. 거가 사실 말씀하신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후반부에 맞습니다. 조금 들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이 논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양을 많이 가져온 건 아니고, 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같은 거를 조금 더 일라보레이트를 해보자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아니라 AI가 다른 AI를 조금 슈퍼바이즈 하게 함으로써 이제 스케일러비티가 확보되는 게 큰 영역인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제 사람이 피드백을 줘야 하는 리소스 음, 감소. 음, 물론 저는 리소스 감소에는 어쨌든 릴라이빌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서 트레이드오프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봤듯이 이런 방법론을 써서 충분히 조금 스케일러블하게 하게 된다면 파레토 임프로먼트가 음, 을 획득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실제적으로 수치로 보여주고 엘로 스코어를 통해서 또이 AI의 컨티슈셔널한 프린시팔 같은 걸 정의를 함으로써 조금 더 처음에 나왔던 세이프티 주제 중에 AI 모델의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요 정보들을 조금 더 설명 가능하게 줄 수 있게 된다라는 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마다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예컨대 연역적으로 뭔가 요런 기준들을 준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 때문에 휴먼 에러가 생기는 거고 근데 AI는 하나의 그래 뭐 템퍼러처에 따라 다르겠지만 템퍼러처나 아니면 어떤 모델의 어떤 스텝을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기준을 확실히 준다면 그 기준에 따라 행동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사람 대비는 그 컨시스턴시가 있다는 측면에서 네. 물론 그게 다이버시티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컨스티튜셔널한 걸 확실히 지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들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사실 그 평가자로서의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그 휴먼 바이어스가 너무 그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쓰고 그 그렇죠. 여러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는 답변을 내는 사람은 제외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그리고 AI는 일단은 그거보단 컨시스턴트 할 거고 그렇죠. 또 AI 중에서도 그거에서 안 컨시스턴트 한 걸 또 걸으면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 휴먼 평가할 때 그 인터 어노테이터 어그리먼트 레이트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그게 예, 50%가 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맞아요. 저는 이거 제가 기대하는 거는 되게 한 음, 80%이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아, 이 휴먼 어그리먼트 레이트가 음. 50% 진짜 높으면 60%. 이 특히나 정도 이런 세이프티 관련 주제들에서 막 헤이트 스피치 디텍션 같은 거 어그리먼트는 한 50에서 60 사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거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나마 8, 90 넘는 건 그냥 언어학적 태스크들, 뭐 명확한 포스트깅, 것들. 네. 되게 바이어스에 안 타는 명확하고 것들. 그렇죠. 내 주관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높은 것 같고 보통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평가나 크리틱에 LM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은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음, 맞아요. 들고 그걸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그 피드백이나 크리틱을 할 수 있는 프롬프팅이나 그런 게 잘 돼 있다면 네, AI를 가지고 LM을 가지고 그런 리비전을 하는 것도 좀 네, 네.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그 설명하고 판단 내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수치 판단으로 가끔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런 네네. 경우는 조금 활용이 아직은 저는 LM 기준으로는 혹시 확실히 뭐 루브릭 같은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정의를 한다거나 음, 그, 하면 어떨 것 같나요? 근데 루브릭을 정의를 해갖고 그 아웃풋 폼 우리가 모델 판단해서 우리가 갖다 쓰고자 하는 아웃풋 폼이 뭔가 지금 LM 기준으로서의 설명 가능한 랭귀지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 거기서 주는 뭐 음, 4.9 음, 요런 걸 갖다 쓰기는 음, 살짝 위험해 보인다. 4.9의 그런 그런 스케일을 이해하고 이 음. 모델이 그 답변을 주었을지는 모르는데 사실 그 정제된 숫자는 되게 아, 함축적이고 심볼릭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직은 약간은 회의적입니다. 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LM 이발리에이션 결과물을 받았을 때 그 음, 숫자에 어쨌든 수치적인 것도 봤는데 음, 수치적인 것이 막 예를 들면 0.5점 차이나 1점 차이, 2점 차이 이 정도는 되게 그냥 비슷한 걸로 그냥 치고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도 뭔가 들여다볼 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A가 밖으로 샜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음, 잠깐 채팅창 잠깐 챙길게요. 네. 사실 오늘 채팅 많이 안 주셔서 아, 네, 영래님. 은혜님 코멘트만 잠깐 질문만 저희가 답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마 아까 저희 네, 크리틱 뭐 리뷰어 아카데믹 리뷰 했을 때 질문 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요거 혹시 네, 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네, 흔히 생성된 리뷰가 사람 눈으로 어느 정도는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번 봐서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데 이게 구별될 만한 류의 리뷰가 있고 그 리뷰는 아무래도 프롬프트를 잘 안 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프롬프트를 잘 줘서 내가 내 스타일의 리뷰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고 그거를 스타일 데몬스트레이션을 준 다음에 앞에 PDF를 넣어서 이거 읽고 이 스타일의 리뷰 뽑아봐라라고 굉장히 AI 활용에 진심인 리뷰어가 그렇게 작성을 한다면 뭐 구별할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거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디텍터 만들기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소나 넣는 것도 너무 쉬워서 요즘에 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리뷰 만든 다음에 그걸 내가 이전에 했던 리뷰 데몬스트레이션 줘놓고 바꿔줘 네, 하고 잘 하더라고요. 또 네. 네, 그 스타일 트랜스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네. 뭐 그렇게까지 하면 방법이 없죠. 뭐 그나마 조금 쓸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단어들을 쓰는 건 너무 약간 고루한 느낌의 단어들을 종종 사용하는데 뭐 그 약간 정도의 올드 패션한 건 있어요. 네, 올드 맞아요. 패션 아무래도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오다 음, 보니까 올드 패션한 건 좀 있는 것 같고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약간 뭐 그런 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범님 이거 음,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구별이 된다 해도 어드버서리를 어택 느낌으로 다시 구별 안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별이 전문 분야, 된다고 해도 네. 어드베어스able 다시 그러니까 다시 엑sem플이 좋은 거 방금 없어요. 하셨듯이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걸로 다시 구별 안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네, 방금 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뭐 디텍서를 리뷰 시스템에 넣으면 100%는 아니더라도 대충 생성한 리뷰를 아마 그래도 맞아요. 있으면 확실히 걸러질 만한 것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되게 이거는 리뷰잉이 아니라 매뉴스크립트 측면인데 본인이 논문을 써서 냈어요. 다 자필로 써서 냈는데 시스템에서 그 논문을 그러니까 리뷰어 한 명이 이거 너도 챗GPT 쓴 얘기하자. 거다라고 하고 리젝 먹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선의의 피해자들이 뭔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너무 디텍터라는 거에 사실 그래서 의존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프리시전이 항상 있죠. 네. 정이 근데 사실 이거는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때 조금 더 크리티컬한 종류의 아, 그, 실 수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AI 제너레이티드 그 매뉴스크립트를 낸다거나 AI 제너레이티드 리뷰를 낸다고 해서 그게 막 범법 아니면 이 학회의 폴리시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없다면 그거에 막 어긋난 행위 그건 아닌데 이것 때문에 못 내서 못 평가받게 되면 굉장한 손해이고 그렇. 아카데믹 컨트리뷰션이 적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아카데미의 리뷰 시스템이 뭔가 크게 그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맞아요. 최근에 문제는 있어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리뷰어 풀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선별적이지 않은 부분. 네, 약간 그리고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 과도기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걸 AI의 등장으로 이제 네 그런 찐과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 네 그런 네. 근데 이건 뭐 아, 네, 네. 용래님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서 잘 생성한 리뷰 매뉴스크립트라면 사람 인풋이 들어간 사람의 생성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고 해주셨는데 제가 썼던 논문 요지가 저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프롬프트 잘 줘갖고 논문의 머신 제너레이션 된 아웃풋이 컨트리뷰션을 줄 수 있다면은 어서로 들어가긴 어려워도 그거를 다 일라보레이트를 해주면 어떻게 머신이 저 작성에 기여했는지 일라보레이트가 되면은 저는 음, 충분히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썼던 그렇구나. 논문이었고요. 간단한 홍보를. 네. 네. 그거 뭐 이거 홍보 네 요거 그럼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거는 보시고 일단 혹시 퍼블리케이션 된 건가요? 학회에서 발표는 한번 했어요. 지금 아, 저널은 프로세싱 중이에요. 네. 뭐 저희 스터디 뭐 마지막에 붙여가지고 한번 또 또 발표할 수 있으면 일정 좋죠. 일정 체크해 볼게요. 네. 네. 이게 슬픈 게 그 페이퍼 카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 기회 또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또 네. 이제 점점 슬슬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니까요. 이거 또, 빠르게 마무리 좀 지으면은, 이 컨스티튜션 AI 논문에서는 어쨌든 RLAIF를 사용하니까, 아까 그 RLHF를 위해서 만들었던 휴먼 데이터들보다 훨씬 많은, 최종적으로 막 70만 개, 막 이 정도의 리비전 페어 같은 거를 크리틱 리비전을 통해 얻었고, 또 헬프니스 데이터도, 여기서 헬프니스 데이터는 이제 음, 앞서서 했었던 방식으로 한 13만 개 정도의 사람이 작성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앞에 논문보다 훨씬 양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성능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부분이 피겨 2에서는 약간 살짝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구멍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다시 진행을 해보면 음, 이 피겨 3가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패러미터 모델에 대해서 이제 크라우드 워커의
이 헬프니스랑 함리스니스 선호도 이해로 점수 쫙 그려둔 거고 이제 헬프니스 RLHF, HRLA는 이전이랑 유사한데 이제 여기서 추가된 부분이 RLCAI, 그 다음에 RACI with COT 이 부분이고 음. 헬플니스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 기본 모델 말고 RLCAI랑 with COT가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그 harmlessness 스코어 이해로는 훨씬 높게 나오는 것을 이 피겨들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피겨 8을 봤을 때는 이제 52B 패러미터 SLCI 모델, 네. 그 SLCI 모델이 이제 기존 프리트레이닝 기법들에 비해서 뭐 헬프니스나 할미스 측면에서 더 나은 이해로 점수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 전반적인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사실 이 부분이 뭔가 피겨 3에서는 이 함리스니스 스코어 쪽에 그 그러니까. 점수만 올라간 게 좀 보였는데 피겨 8에서는 뭔가 이 함리스니스 그 해프니스 스코어 측면에서도 약간의 증대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만하게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네. 사실 뭔가 제가 앞에 이 그래프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나 싶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건 뭐 패러미터 수 차이나 아니면 RL 트랜 시퀀스의 그 베리어블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여기서 메인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헬프니스의 그 코스트를 크게 주지 않고도 harmlessness를 잘 퍼폼하게 되는 방법론이다. 라고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함레스네스가 제약되는 게 좀 이제 답답했던 네, 게 뭐 많이 챗GPT나 뭐 그런 데서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개선한 음,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같죠? 네, 유용하면서도 어쨌든 해는 주지 않는 우리가 이전 걸, 논문에서는 텐션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예, 헬프레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태에서 험레스네스를 밀어 올렸다. 뭐 이런 부분. 네. 뭐 데이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함리스하지만 동시에 헬프한 데이터들 자체가 증가해서 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그런 게 결국 크리틱 앤 리비전 같은 그런 프로세스가 그런 것들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것도 그 프로세스도 있고 또 크라우드 워커들한테 인스트럭션을 준 방식이 뭐 앞에서 한 방식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헬프니스 측면을 너무 많이 무시하지 마라. 헬프니스를 판단할 때도 그런 걸 인스트럭션을 잘 줬어서 그렇게 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 논문을 약간 극복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네, 이전 논문의 기조는 텐션이었다. 네, 그러니까 텐션이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아니다. 음, 헬프하면서도 험레스한 게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데이터를 네. 그런 거를 어쨌든 보이고 결과로 보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나눠서 받은 게 제 생각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두 개를 다 고려할 수 없잖아요. 하나의 아웃풋을 보면서.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CAI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준비한 게 정말 없어서 네. 이렇게까지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네. 두 개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았지만, 재용님이 잘 도와주셔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고, 세이프티 관련 내용을 앞에 소개를 했다 보니까, 한국의 AI 세이프티 관련해서 어떻게 동향 돌아가나도 음. 간단히만 조사를 해봤는데, 뭐 작년에 이제 회사 CTO 분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님이 AI 세이프티 서밋 하셨다. 뭐 그걸 페이스북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기사들도 있고, AI 위험성을 좀 공유하고 공동 대책 논의하는 자리.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여기서 호스트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UK 거버먼트의 9가지 기준을 따라서 그런 걸 만들었던 걸로 보이고 마소도 아마 여기 참가 당연히 했겠죠. 오픈AI도 참여하고. 네, 다 여기 써 있네요. 다. 네, 다 써 있고. 음,
어쨌든 그리고 LG AI 세이프티 관련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최근에 발간된 걸 제가 봤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AI 내부에서 어떻게 이걸 윤리적인 활용을 증진하나 아니면 레드팀도 여기서 회사 차원에서 뭔가 구성해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보안을 시험하고 또 위험하지 않게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걸 보장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국내 기업들에서도 아마 네이버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를 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티 관련 데이터셋 연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네. 경향성이 조금 보였어요. 이게 제가 작년에 학회 발표할 때 썼었던 장표인데 이게 어떤 류의 NLP 데이터셋들이 조금 경향성이 있나 쪽 봤는데 2000년, 2010년 뭐 초반대에는 확실히 링귀스틱한 인포메이션들이 들어있는 류의 데이터셋이 많이 공개가 되었었고 근데 뭐 워투백, 버트, GPT-3, 챗GPT 나올 쭉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링귀스틱 논리지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모델에 어떻게까지 실험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모델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고 이 주황색 부분이 그래서 뭐 코케즘, 섹세즘에 대한 데이터, 이 형용 표현 데이터, 비치도 형용 표현 데이터, 히트스코어, 언스파일 다 거의 혐오 표현 데이터들이 많고 코스비나 스퀘어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 쪽 데이터, DK, TC 같은 경우 스레트닝 컨버세이션 데이터고요. 뭔가 이런 스타일의 데이터들의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면서 조금 더 한국어 NLP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세이프티 토픽이 뭐 비단 그 뭐냐 모델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음. 데이터셋 측면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자료네요. 사실 잘 모르는 데이터셋도 저도 엄청 많은데 보니까 저도 여기서 데이터셋 하면 그 될 것 같아요. 큐레이션 논문을 쓰다 보니까 네네. 만들어 보게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네, 너무 많이 즐거웠어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 요약, 그냥 서머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AI 세이프티라는 방대한 어떻게 보면 토픽인데 아까 그 MS 블로그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런 주제들도 있구나. 그리고 모델링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이거였구나. 또 여기서 세부적으로 휴먼한테 주어진 가이드라인 아니면 AI한테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이런 내용들이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메인으로 이제 연구를 하지만 모델링 측면에서 어떤 거에 적용될 만한 데이터셋일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많이 했고, 승현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RLU 접근에서 PM과 LM의 모델 크기는 연관성이 있는 편일까요? 사실 제가 테크니컬하게 알지 못하는 질문인데 추측만 해봤을 때는 LM의 모델 크기. 음, 아무래도 LM의 모델 크기랑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서 이제 그 캐퍼시티에 해당하는 그 내용의 스페이스랑 연관이 돼 있을 테니까 PM에서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수록 그 큰 LM에 더 유용한 PM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혹시 알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 1번 질문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이제 다다음 주차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읽어본 논문 중에 이제, 스케일링 로우 포, 오버 옵티마이제이션 논문 있잖아요. 리워드 모델에 관련된 논문. 그 논문에서 좀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현재 기조로는 리워드 모델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러니까, 휴먼 프리퍼런스 러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모델이 크면 클수록 더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리워드 모델의 모델 크기는 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DPO 같은 방향성은 약간 음, 음, 부정적인 편이 아직까지는. 네. 음. 그게 저희 뇌피셜을 전달드리고 질문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개수 사이의 스케일링로. 그러니까 데이터 스케일링이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고 이건 당연히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뭐 이거 결국 뭐
리어드 모델에 대한 그 스케일링 로우나 일반 모델에 대한 스케일링 로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크면 그 모델 사이즈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데이터 사이즈 당연히 작아도 음, 되고요. 모델이 굉장히 작으면 그 모델을 일반화시키는 데 드는 데이터셋 음, 크기는 당연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음, 저는 보고요. 이제 하나 관찰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LM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택민님도 많이 말씀 주셨는데 그 논문들을 좀 살펴보니까 다 백본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SFT 전까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LM이 부어질 수 있지만 그게 얼라이먼트 러닝 하는 건 또 음, SLM 얼라이먼트 러닝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음, 근데 아직까지 그 SLM의 얼라이먼트 러닝 퍼포먼스의 관점에서 분석된 논문은 많이 없어서 이게 생각보다 작은 모델을 얼라이먼트 러닝 시키기가 어려운 건가? 작은 모델을 세이프하게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음, 생각을 좀 최근에 저는 갖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또 발전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네, 그 조은희 박사님 너무 오늘 발표 준비해서 감사하고요. 또 그 원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너무너무 없어서 이 빌드업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 뭐지? 금방 끝나면 어떡하지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지금 2시간이 다 돼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염려는 정말 필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네, 녹화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